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또 수업 열심히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야, 태풍이 온다 그러더니 겁나 막 겁주고 그래가지고 막 대비를 하고 막 차를 지하 주차장 놓고 막 그래서 태풍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나 몰래 왔다 간 태풍인가 봐, 부끄러워서. 어쨌든 피해가 없어 다행이긴 한데 태풍에 쫄았다가 지금 수업 찍고 있는 건데 하여튼 잘 됐어. 니들도 태풍 피해 없지. 자, 오늘 수업할 것은 132페이지, 133페이지 내용을 할 거고, 챕터 3의 대몽황쟁과 반원자주화 노력이고, 기본적으로 몽고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 교과서 읽어봤지? 꼭 읽어보고 수업 따라오라고 했어. 오늘은 132, 133 몽고 침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큰 틀에서는 이런 거지. 우리 앞에서 뭐 고려전기 대외관계 얘기할 때 뭐 거란 얘기하고 여진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 결국 1000년대는 거란의 시대, 1100년대는 여진의 시대였다가 1200년대 들어가면 이제 누구의 시대다? 몽골의 시대다. 몽골의 시대. 몽골이라고도 하고 또 몽골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누구야? 위대한 군주지. 몽고 역사 최고의 위대한 군주라고 불리는 이제 칭기스칸이 이 몽고 부족을 통일하고 주력 부대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지. 유럽과 아시아가 붙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은 다 정복한 거야,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유럽 저기 지금 헝가리, 불가리아 있는 그쪽, 동유럽까지 싹 다 정복을 하게 되지. 우리 역시도 몽고한테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싸우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세계사가 아니니까 몽고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면, 몽고가 이렇게 싸움 잘한 이유는 뭐래? 이때 당시에 몽고의 이런 군사력의 핵심 두 가지는 보통, 그러니까 핵심을 두 가지로 치는데 보통 뭘 얘기하냐면 기동력이야. 기동력. 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고 뭐 말을 타고 달리고 하는데 다른 애들도 말 타고 다니잖아. 근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를 보였었대. 그러니까 군사의 진군 속도가 거의 뭐 축지법을 쓴다고 할 정도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몽고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어느 나라든. 그래서 몽고의 이제 뭐 진군 속도를 보면 뭐 한 내일 밤쯤 오겠구나 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얘네는 벌써 오늘 밤에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속도가 빨랐을 때.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뭐냐? 한 사람이 말을 3마리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2마리를 더 끌고. 그리고 이 말도 쉬워야 되잖아,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나를 태우고 다니던 말이 있으면 옮겨 타고서 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밥도 말에서 먹어, 말에서. 얘네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 진군에도. 근데 얘네는 아침만 철모 같은 거, 철모를 쓰고 다니는데 철모를 뒤집어가지고 그냥 물 끓여서 자기네가 말려 갖고 온 거 그냥 끓여서 대충 거기서 마시고. 이게 지금의 무슨 음식이 된 거야? 이게 지금의 샤브샤브가 된 거지. 몽고군이 아침 먹던 음식이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샤브샤브야, 원조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말 안장에다가 소고기 같은 거를 말 안장에 끼워가지고 말 안장으로 타고 다니니까 진 눌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려지면 그거를 이제 씹어 먹고 다니는 거야. 그게 지금의 육포가 된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몽고가 이제 진군 속도가 조금 빨랐었다는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네가 달리면서 활을 귀신같이 쐈대. 일종의 무빙샷이지, 무빙샷. 달리면서도 활을 쏴가지고 얘들의 군사력이 무시무시했었다 그러더라고. 되게 보면. 나중에 세계사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 칭기스칸의 부대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아. 뭐 200만, 300만 대군을 끌고 다닌 것도 아니야. 칭기스칸의 주력 부대로 닦고 자기 원래 부족에서 자기가 부리던 메인 핵심 군사는 2만 명 정도 되고, 2만. 그리고 칭기스칸이 침공했을 때 데려다녔던 부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력 부대는 기마병을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막 어마어마한 군대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 칭기스칸의 이제 부대가 유럽과 아시아를 다 쓸어버렸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 이 국경선이 요 정도 되겠지. 그럼 고려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고려하고는 처음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었대, 기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몽고하고 고려가 직접적으로 싸움하려고 붙었던 건 아니고, 여기가 원래 이제 금나라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여진의 금나라. 그래서 여진이 몽고한테 패해서 이제 금이 이제 망하게 되고, 여기 이제 여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란 애들이 여기 좀 있었잖아, 거란.
이 거란이 이 당시 독립해가지고 몽고하고 저항하고 하다가 고려 쪽으로도 밀려 들어오고 뭐 이랬었나 보더라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거란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몽고와 고려가 협동 공격을 해가지고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거란을 멸망시켰던 시절에는 몽고하고 고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친선 관계 비슷하게 맺어서 사이가 처음엔 괜찮았었던 거지. 그러다가 거란이 망하고 나니까 몽고가 이제 고려 따니까 눈에 보이겠어요, 얘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초기에 그런 사이 좋았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몽고가 고려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지속이 됐던 거지.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저고요 피살 사건. 그러니까 몽고하고 고려가 표면적으로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는데 몽고에서 고려에 사신이 자꾸 와. 쉽게 뭐 뜯으러 오는 놈이지. 야, 너네 뭐 우리한테 좀 뭐 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를 많이 좀 이제 뜯으러 오는데 무리한 거를 엄청 요구한 거야. 기본적으로 황금, 비단 뭐 이런 게 정말 고려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다 보니까 고려로서는 막 버티기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되잖아. 근데 어느 나라가 우리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와가지고 한 번 올 때마다 뭐 250조씩 요구하고 그러면 이걸 버텨낼 수 있냐고.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고려가 그래도 싸움, 전쟁하는 것보다 나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었는데 그 사신으로 온 새끼 중에 가장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 저고요라고 불리는 놈이었대. 기록에 보면 이 새끼가 고려 사신을 3번인가 왔었다 그러더라고. 3번인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뜯어가는 거야 이게. 와가지고 완전 기둥뿌리 뽑아가는 거지.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압록강 인근에서 고려 군대의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청년한테 칼빵 맞고 죽어. 피살당했어 얘가. 근데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야. 이게 진짜 고려가 죽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썰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썰은 뭐냐면, 야 고려 입장에서 얘 죽여버릴 거였으면 왔을 때 안 주고 죽여버렸겠지. 이걸 주고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고려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고, 몽고 입장에서는 니네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했었는데, 지금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멸망당한 거란의 일족이 몽고와 고려를 이간질하려고 고려의 군사복을 입고 저고요를 죽인 거 아니냐 하는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야. 어쨌든 몽고 입장에서는 거란이 죽였든 누가 죽였든 관심 없어. 실제적으로 어디를 때릴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거니까. 고려를 때리고 이제 정복할 핑계거리가 찾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에서 이제 가장 뭐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사신으로 갔던 애가 고려 옷 입고 있는 애한테 죽음 당했으니까 야 니네 우리 사신을 죽여? 이 버릇없는 놈들이네. 안 되겠어. 니네 죽었어.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이 뭘로 이어지게 된다? 몽고의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초기 침략이 1230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약 한 40년간 1270년 정도까지 대규모 침략만 6, 7차례, 소규모 침략까지 하면 10여 차례에 걸쳐서 몽고가 고려에 침략을 해오게 되고, 고려가 결국 버텨냈지만, 야 40년이면 엄청 오래 버틴 거야. 장난 아닌 거지, 그지? 엄청 오래 버텨냈지만 결국은 마지막엔 어떻게 하게 돼? 몽고에 항복하게 되고 이제 지배를 받는 강화조약을 맺게 된단 말이야. 이게 큰 줄기의 흐름이야. 그럼 그 40년간의 투쟁은 어땠었는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133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132페이지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 얘기, 요렇게 싸우게 됐다는 얘기가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오케이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132페이지까지 지금 설명했고, 133페이지 내용은 그거예요. 초기 1차 침략에서는 대비가 전혀 안 됐었어 고려가. 고려는 이 당시에 언제냐면 무신집권기 최후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야. 최후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지 우리. 그래서 최후 집권기였는데 1차 침략 때는 얘네들이 전혀 대비가 안 되니까 1차 침략 때 뭐 거의 개경까지 뚫리고 했었단 말이야. 물론 1차 침략 때도 귀주성이라든가, 귀주성이 입증되지. 니네 지도는 133페이지 지도 보면 그 귀주성 나오지. 초기 침략 때 귀주성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함락을 못 시키기도 했어. 거기 읽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귀주성에서 그 버텨가지고 얘네가 여기 함락을 못 시키긴 했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 그 전투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패한 거지. 그래서 1차 침략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강화조약을 맺고, 강화조약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줄 테니까 돌아가라 이거잖아. 강화 조약을 맺고 몽고의 침략에 받아주기로 했던 거. 미안해. 먹은 것도 없는데 틀린 거. 부끄러운데 방송 주다 보니까 항복을 하고 강화 조약을 맺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몽고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이건 그냥 쉽게 가면 페인트인 거고 스킬을 쓴 거고 전혀 항복할 마음이 없었던 거지 최후 정권은. 그래서 얘네가 돌아가고 나서 1차 침략에 성공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최후 정권은 어디로 수도를 옮기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대몽황정에 대한 의지를 북돋으면서 이제 장기항전의 자세로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강화도 천도한 이후에 이제 몽고가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말 안 듣고 하면서 2차 침략, 3차 침략 해오는데 어쨌든 그거를 강화도에서도 막아내고 육지에서도 막아냈다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 역사학계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강화도로 들어가서 몽고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보이고 민족의 정서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들어간 거는 권력자들만 들어간 거야. 지들 살겠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됐을 때 강화도가 여기거든. 강화도가 여기, 얘네가 여기 개경에 있던 중심들은 여기 강화도로 다 도망가서 여기서 결사적으로 싸워. 그럼 나머지 여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새끼들이 일반 백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만 그냥 지게층만 들어가 버려서 항전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게 지금의 이제 중론이다. 니네는 이런 측면도 좀 알아뒀으면 하는 거야. 어쨌든 강화도로 들어가 천도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조선시대로 지금 의병 같은 거지. 의병 비슷한 조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싸워냈단 말이야. 정말 고려라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 하나 받은 거 없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 마을과 자기 가족 지키겠다고 희생을 통해서 이 몽고의 침략을 몸소 막아냈단 말이야. 이런 수업하다 느끼지만 이런 건 진짜 민족 DNA인 것 같아. 우리 이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 밑바닥에는 강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저항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건 자랑할 만하지. 헬조선이고 지역골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의 장점은 또 장점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야. 예로부터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강함에 대한 강력한 건강, 지배에 대한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몽고에 대해서 이렇게 40년씩 저항한 나라 전 세계 통틀어도 우리밖에 없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전투 같은 게 고기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처인 부곡 전투 같은 거. 처인 부곡이 향소 부곡의 그 부곡. 그 처인 부곡에서 부곡이 무슨 혜택을 받았어? 고려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았는데 거기서 김윤우라는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인 부곡민들이,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지, 몽고 정규군을 상대로 극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내냐면 몽고 격장의 대빵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성과냐. 장난 아닌 거야. 이 살리타가 몽고 동부군 사령관이야. 요즘으로 치면 이 당시 몽고 최강, 요즘으로 치면 미군, 미 육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아니면 미 육군 동부군 최고 사령관 포스타가 우리나라 전쟁하러 돌아왔다 우리나라 동네 아저씨들하고 싸움하다 죽은 거랑 비슷한 거야. 정말 엄청난 성과지. 이 살리타가 여기 거랑 여진 멸망시키고 여기 중국 송나라 밀어내는데 1등 공신이었어. 그런 살리타가 어디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처인국, 지금 치면 어디쯤 되냐면 저기 용인 에버랜드 있지? 에버랜드 저 뒤에 벌판쯤 되는데, 에버랜드 저 뒤편 벌판쯤 되는 거기가 지금 처인국, 우동 용인시 처인국 거기야. 거기 갔다 살리타가 죽었단 말이야. 그 정도의 성과를 냈냐고. 후에는 그래서 김윤우라는 이 스님이 이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군인 장군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뒤에 이제 몽고 침략을 대대적으로 막아내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살리타 죽이는 몽고군 사령관을 죽이는 성과도 내고, 나중에 김윤우 장군이 그 충주성에서도 몽고군을 막아내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된다. 정말 이게 대단한 거지. 이건 눈부신 성과들이야. 이런 부분들은 물론 또 그런 건 있어.
뭐 살리타를 사살해서 몽고군이 철수하였다. 몽고군을 이겨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역사에서는 우리 역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자면 몽고군은 어떤 저희가 있냐면 이 몽고 스타일은 자기네 장수가 죽으면 일단 철수해요. 왜? 그 장수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그래서 철수해서 장례식을 성대에 치른 다음에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거야. 그 장수 죽은 나라에 대해서 3배, 4배 더 보복을 하는 거지. 우리도 좀 그렇게 받긴 했어. 2차과 3차 침략 때 이 살리타 죽이고 나서 살리타 이후에 5차, 6차 침략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대규모 침략의 마지막이라고 6차 때 그 니네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차리대라는 놈이 이제 사령관으로 오거든. 이 차리대가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진짜 방송. 아주 상 개새끼야 진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같은 걸. 얘가 보복으로 죽인 자만 거의 6, 7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륙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서 포로만 20만 명인가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거죠. 어쨌든 빛나는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봤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약 한 40년 정도 저항을 했지만 강화도에서는 이 저항하는 기간 동안에 최후 정권이 끝나고 최후로 이어졌다가 최희가 마지막에 지들끼리 반란이 나가지고 쿠데타가 나가지고 칼 맞고 죽고 권력이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김준이라는 애한테 넘어가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강화도에 있는 애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거야. 이 무심집권자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항복할 수 있겠나? 자기들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항복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몽고 항복 과정에서 엄청나게 좀 스펙타클한 일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항복은 했지만 몽고 지배받는 건 한 180년 정도 되는 기간이 우리가 몽고 지배를 받거든. 몽고 받는 지배를 받는 동안에 몽고로부터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아. 일단 나라 이름 자체가 안 없어졌잖아. 몽고한테 항복했지만. 몽고한테 정복당한 나라들 중에 나라 이름 유지한 나라는 고려가 유일하다고. 유일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133페이지 이야기처럼 이렇게 몽고의 이야기를 해봤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고한테 항복하는 이야기, 그다음 몽고의 지배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그래서 133페이지까지 지금 설명했고 134, 135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자. 오케이? 좀 정신없는 와중에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좀 오늘 수업은 뭐 100% 만족하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리고 니네가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 기억할 거 몽고하고의 침략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협력하다 후기에 이제 침략을 받았다는 거 정도 구별하면 되고 몽고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천도를 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대몽황정의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40년 항정하는 동안에 눈부신 전투의 성과를 얻은 승리한 전투도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몽고에 항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멋지게 사라지고 싶은데 내가 빨리 리모컨 찾아올게.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